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김항직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1학기 한성백제박물관 대학원 고대 생활문화사 1강인데요. 전체 주제는 고대인의 의식주와 관홍상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그 중에서 주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대인의 주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체 목차는 3개의 목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구석기 시대 때 막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움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1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움집이 철기 시대 정도가 되면 굉장히 대형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형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대형화된 움집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삼국이 건국이 되면서부터는 움집은 사라지고 초석을 놓은 지상화 건축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지상화 과정의 초기 단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집에서 움집으로의 변화 과정인데요. 이 막집의 시작은 구석기 시대 때 시작이 됩니다. 막집은 구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주거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구석기는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이 구석기라는 것은 주 연장이 뗀석기를 사용하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대 사회를 그 중에서 이제 연장을 중심으로 분류했다고 보시면 되고, 신석기 시대 때 이제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시대고, 시대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구석기 때는 주로 이동 생활을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었고, 주로 이제 생활은 사냥이라든가 채집 생활을 하면서 아직 뭐 농사는 시작이 안 된 단계가 되고요. 주로 이제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살았는데, 동물 뼈라든지 뿔 같은 걸 이용해서 사냥도구로 만들어 쓰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동 생활이 주였기 때문에 건축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건축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막집이라는 것은 임시 주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집이 가장 일반적이었지만 자연 조건에 따라서는 동굴이 분포했었던 지역에서는 동굴을 임시 주거 지역으로 사용했었던 것이 있고, 나무 그늘에서 잠시 잠을 자거나 했었던, 주거는 아니지만 그런 자연형의 주거 형식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들은 그 제천의 전말동굴하고 제주의 빌레못 동굴인데, 이 구석기인들이 생활했었던 동굴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내부에 설비를 한 것은 아닌데, 저기서 동물을 먹었었던 그런 뼈들도 발견되고 해서 임시로 주거로 사용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동굴입니다. 모든 동굴이 물론 주거에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연 동굴을 임시 주거로 사용했었던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 가장 많았었던 주거 유적은 역시 막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진들은 대표적인 연천에 있는 정곡리의 그 막집 유적인데, 터만 남아있던 것을 복원을 해서 저렇게 건물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연천의 정곡리 유적은 20만 년에서 한 30만 년 전 전기 구석기 유적으로 알려져 있고, 구석기 유적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크고 집단으로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주 석장리라든지 제천의 창내리, 화순 대전리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주거 유적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막집이라는 것은 임시 주거여서 그냥 텐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원추형으로 세우고 한쪽에 입구를 뚫어놓고 그 외곽으로는 새라든지 갈대들을 엮어서 그 임시로 주거하는 유적으로 살림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막집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인도의 막집인데 현재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맞배형의 막집이고 정곡리는 원추형의 막집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만년간의 간극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게 참 의아한 모습이죠. 그래서 인도의 막집들은 현재형으로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정곡리 막집은 다 없어진 것을 지금 현대인들이 옛날을 상상을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는 기원전 800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주거 형식은 움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집이 탄생하게 된 것은 역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움집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착 생활한 것은 농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정착 생활을 시작을 했고, 신석기 시대 때 주로 작물은 밀이라든지 조라든지 보리 같은 류들이고,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은 아직 재배하지 않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주 연장은 간석기라고 해서 돌을 숫돌 같은 데 이렇게 갈아서 아주 정밀하게 도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냥 도구를 만들었었던 시대가 이제 간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을 했었고,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때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이 빗살무늬 토기인데, 잘 보시면 표면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빗살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밑이 이제 뾰족해서 움집에 보면은 그 빗살무늬 토기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파여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애니미즘이라든지 사회적으로는 토테미즘, 샤머니즘, 조상숭배와 같은 종교 행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물들이 종교 대상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이랄지 뭐 여러 가지 식물, 바위, 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앙 대상이 됐었던 시대. 그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종교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움집이 그러면 막집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움집은 움을 판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에서부터 지하로 파고 내려가서 집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움이라고 하고, 예전엔 한자로 수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수열주거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글화돼서 움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움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암사동의 움집이 되겠는데요. 이 암사동 움집은 굉장히 여러 기가 발견이 돼서 현재 이렇게 복원된 상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발굴할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 지상 부분을 복원하지 않은 상태의 집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움집이 두 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것은 이렇게 병렬해서 움집을 진 것이 아니고, 원래 큰 움집이 있었던 곳에 후대에 이 움집이 사라지자 다시 이 움집 터에다가 새로운 움집이 들어온, 중첩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예전에도 집자리가 좋은 곳은 후대에도 좋은 집자리였기 때문에 다시 또 집을 짓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움집은 이제 수열의 정중앙에 노라고 하는 그 불을 피우는 자리가 있고, 그 불을 피우는 자리 중심으로 사방에 이제 기둥구멍이 있어서 그 기둥구멍에 기둥을 한 4개 정도 이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원추형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생활했었던 살림집이 되겠습니다. 이런 살림집들은 한강변에 있는 거였었기 때문에 대개는 그 남쪽으로 출입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암사동집은 중부지방에 존재하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살림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원전 3500년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1000년 후에는 이제 고조선이 건국이 되는데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사동에는 전체적으로 24기 정도의 움집이 모여있는 칠항유적인데요. 모형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변을 따라서 쭉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변 쪽으로 주로 출입구가 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암사동에서는 어로가 주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먹기도 하고, 산에 가서 이제 도토리라든지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농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석기 초기에는 주로 구석기와 같이 수렵 어로 생활이 주 생활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농사는 시행을 했었죠. 복원한 모습을 보면 남쪽의 출입구 부분에 이렇게 가적 지붕을 올려서
비를 막고, 비가 많거나 바람이 셀 때는 이 가적 지붕을 내리는 그런 구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사동 움집의 구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주저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체 부분에서부터 띄워서 별도로 이제 지붕을 조그맣게 만든 부분인데, 그 사이가 떠 있기 때문에 노에서 발생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비는 막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주저리 구조입니다. 대개 움집을 복원할 때 이 주저리를 실수로 해서 이 노에서 불을 피우면 내부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차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대인들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땅 속에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하는, 이것은 이제 배기기둥 방식이라고 하는데, 건축에서는 이 배기기둥 방식으로 건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석기만 해도 연장이, 건축을 했을 때 목재를 깎을 수 있는 연장이라는 것이 이 돌도끼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무를 정밀하게 가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가지가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그 가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A자형으로 남겨두고 거기다 이제 도리를 걸고 칡넝쿨로 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칡넝쿨로 엮는 것이 이음 맞춤을 하는 건축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기둥을 땅 속에 박아서 튼튼하게 밑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구조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배기기둥이 땅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튼튼하게 칡넝쿨로 엮고도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기기둥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자로는 군립주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둥을 매립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형 건축에서는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위에서 이렇게 박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이 좀 더 커지면, 기둥이 굵어지면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그랗게 구덩이를 파고 기둥을 세우고 다시 흙을 메꿔서 고정하는 그런 매립형이 이제 배기기둥 방식의 두 번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석은 사용되지 않았는데 주로 아주 드물게 땅 속에 초석을 놓고 이 기둥을 매립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부를 단단하게 고정하면 위에가 이제 칡넝쿨로 엮어도 구조가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 방식이 이 움집에서의 가장 보편적인 구조 방식이었었고, 구조에서는 배기기둥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움이 이제 깊을수록 난방을 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움을 깊이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상상 복원들을 그려본 것인데요. 기둥을 저렇게 사방에 세우고 도리를 수평하게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리에 걸쳐서 석가래를 건 다음에 이형을 이형을 이제 억새라든지 그 갈대 같은 것으로 엮으면 집이 완성이 됩니다. 노의 중앙에는 불 피우는, 움집의 중앙에 노가 있어서 불을 피우는 자리가 있었고요. 사방에는 이제 그 빗살무늬 토기를 놓는 그런 장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조 모습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를 이렇게 A자형으로 꺾어다가 칡넝쿨로 엮어서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죠. 그 노 바닥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복원할 때 간과한 부분은 돗자리를 그냥 이렇게 바닥에 까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이제 추우면은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상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가죽이라 할지 굉장히 두툼하게 초를, 자리를 엮어서 깔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렇게 바닥에 직접 자리를 까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상을 놓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을 이렇게 판 이유는, 이 막집하고 움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움을 판 것이라고 했는데, 이 움을 지하로 이렇게 파고 내려가면 가장 좋은 것이 항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방식은 움을 파는 방식이었다 하는 거죠. 여름에는 습기가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데 지하라는 것이, 겨울에는 이 지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움은 깊을수록 난방에 유리해서
고대에는 음이 깊을수록 귀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방이 발달하면 점차 지상화가 필요했었고 음의 깊이가 점차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음집이라는 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인도에 가면 이렇게 역시 막집도 있었지만 음집도 현재 생활하는 살림집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의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살림집들인데 이 담장 안에 이렇게 담장을 치고 여기도 여러 채가 이렇게 분화가 돼서 음집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간채도 있고 안채도 있고 헛간채도 있고 이렇게 집이 여러 동 배열이 되어 있고 진흙으로 만든 것은 이것은 곡물 저장 창고가 되겠습니다. 워낙 사막이다 보니 나무가 귀해서 이렇게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담장을 치고 그 위에 흙을 발라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외기둥 방식인데 중앙에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우산처럼 살대를 걸어가지고 지붕을 가설하는 그런 방식이죠. 여기서 이제 나무가 껴서 여기서 이제 도리 자체를 이 잣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엮어서 도리를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물론 구조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외기둥 방식은 제주도의 음집에서도 발굴된 사례가 있죠. 한쪽엔 또 역시 여기도 노가 있어서 이 노에서는 불을 떼기 때문에 그 연기를 이용해서 사냥한 고기들을 이렇게 훈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문간에는 이처럼 원시 그림이죠. 이렇게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출입문 부분에도 각종 상징적인 그림도 그리고 지붕 위에는 벽사적 의미의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해서 현대 생활의 모습과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의 생활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방면에서 고찰될 수가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지면에만 표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지상의 다양한 흔적들은 복원할 수 없는 것이 큰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대는 이제 청동기 시대로 옮겨갑니다. 한국의 청동기는 기원전 2500년 정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청동기가 시작되고 불과 얼마 안 된 기원전 2333년에는 이 청동기라고 하는 연장 내지는 무기를 배경으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건설이 됩니다. 고조선이라는 사회의 건축을 살펴보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고조선은 완벽한 하나의 통일국가라기보다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한 연합체 국가, 그러니까 거수국 형태로 나라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었고 엄청나게 대단위의 연합체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조선이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청동기의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하고 있는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으로 이제 소나 돼지나 말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벼농사의 시작과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완벽하게 정착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정착을 하다 보니 주식이었었던 이제 벼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사냥이라는 것이 주업이 아니라 농사가 주업이 되다 보니 주로 이제 식단이 식물성으로 바뀌게 되고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축을 길러서 가축을 이제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사람의 체질이 이제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바뀌니까 키도 작아지고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은 물론 이게 단백질 공급원으로 썼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 노동력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마을이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이라는 것은 이 생산량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농기구라 할지 이 건축 도구까지는 만들지 못했었고 주로
이 무기라든가 장신구 정도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묘기 중에 하나였었죠. 그 도자기도 상당히 다양하게 발달을 해서 민무늬 토기가 많이 발굴이 되고요. 이 청동기 시대에는 움집을 그대로 이어서 움집을 짓고 살았지만 그 움집의 규모가 커지고 또 이렇게 음의 깊이가 낮아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 주거지 주변에는 이 돌놀이라든지 돌무지 무덤, 그다음에 고인돌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빈번해지는 이유가 농토를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빈번해지죠. 그래서 전쟁이 빈번해지면 이 계급 분화가 형성이 되게 되고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 외에 이 선민 사상이 싹트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집은 이렇게 장방형으로 커지면서 음의 깊이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대개는 이제 고인들과 선돌이라고 하는 종교 유적들이 있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주거 유적인데요. 부여의 송곡리 유적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정도에 형성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이 송곡리에는 100호 정도의 굉장히 대단히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주변에는 논이 있어서 벼농사를 했었던 것이 증명이 되고 마을 외곽으로는 목책을 둘러서 외부 세력들을 이제 방어하는 그런 방어적 성격의 시설물도 들어가 있었고요. 송곡리 5호 이 사진에서 보는 것이 5호 움집에 발굴할 때의 모습인데요. 크기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한 변이 한 4m 곱하기 5m 정도 되는 20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평수로 하면 한 6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크지 않은 주거유적이고 이 주거유적의 특징은 그래도 그 형태가 거의 직각 방향에 가까울 정도로 모서리가 이렇게 각이 져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신석기 시대 정도 같으면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가공이 되는데 연장도 발달하고 건축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이렇게 각이 지는 그런 움집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됐다 하는 거고요. 내 모서리에는 이제 기둥이 쓰고 벽을 따라서도 10에서 15cm 정도의 작은 기둥들이 촘촘하게 서 있는 모습들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음의 벽이 뭐 지금처럼 지상화됐을 때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이 낮은 음벽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낮은 벽이 사방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뼈대가 바로 기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탄화되기는 했지만 2m 정도의 종돌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본다면 이 움집의 지붕의 형태는 이 우진각 지붕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주거지 주변에 요지라든지 도자기를 구웠던 목재과 방어 시설들도 나왔고 해서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그 생활 시설들이 갖추어진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의 확대에 따른 열주식이 출현했다는 게 이 송곡리 유적의 가장 큰 변화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깊이가 굉장히 낮죠. 이렇게 반수열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수열식이 나타난 다음에는 이제 지상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상화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반수열식 주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주 교화리라든지 옥성리에서도 움집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위에 있는 도면은 파주 교화리 이루움집의 사례입니다. 이 교화리하고 옥성리 움집의 특징을 본다면 일단 평면이 굉장히 길다는 게 특징이죠. 동서 길이가 한 9.5m 내지는 이 옥성리 같은 경우는 16m 정도 되니까 물론 이제 폭은 3m 전후여서 그렇게 폭은 크지가 않은데 길이가 그거의 몇 배가 되는 뭐 9.5m, 16m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긴 움집이 탄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음이 이제 장방형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이 생활의 규모가 커지니까 음이 확대된 겁니다. 증축이 되면서 확대됐는데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고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면 생활 공간이 이제 분화가 되고 내부에도 벽체가 탄생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파주 움집에서는 이 벽체 내부 간벽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그 노자리가 2개, 3개 뭐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생활 공간이 2~3개 이렇게 나눠 있었다는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활이 같은 경우는 BC 1000년 전의 유적이고요. 중심선을 따라서 이제 기둥이 서 있던 자리가 발굴이 됐어요. 한 4개 정도 발굴이 됐고, 외부 기둥은 지름이 한 18cm, 그 땅속으로 박힌 깊이가 한 30cm 정도 이렇게 박혀 있었고, 내부에도 벽선을 따라서 기둥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그 방형 기둥이에요. 간격은 한 70에서 80cm 정도 되는. 그 7cm, 80cm 되는 그런 방형 기둥들은 벽체를 구성하는, 벽체 뼈대를 구성하는 기둥들이고, 요 가운데 있는 기둥들은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상을 해보면 그 굉장히 긴 그 까치구멍이 있는 오징각 지붕 형태의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옥성리 같은 경우에도 기둥구멍들이 벽선을 따라서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름은 크지 않습니다. 7에서 한 15cm 정도 되는 동그란 나무들을 쭉 박아서 벽체를 한 것이고, 아마 이게 마감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걸 뼈대 삼아서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흙을 발라서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얇게 벽체가 있고, 벽체 위에 이제 맞배 형태로 지붕을 걸어서 최종적으로는 까치구멍을 양쪽에 둔 이 오징각 지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이제 이로움집에서도 노자리 2개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이 공간을 서로 나눠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량의 석기가 또 출토가 돼서 비록 청동기 시대이지만 석기가 병용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무늬 토기도 발견이 됐고, 이 집터 뒤로는 고인돌이 10기가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근처에 무덤들이 골고루 같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북방식 고인돌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움집의 대형화 2번째 장인데요. 움집의 대형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형화가 시작된 것은 철기 시대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철기가 도입되게 되는데, 이 철은 고조선이 있었던 곳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여라든지 음루라든지 이런 사만이 있었던 지역에서 철기가 발견이 되죠. 이 철기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800년 정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철기 시대는 주로 이제 오곡하고 벼를 재배해서 생활을 했었고, 물론 이제 농경 생활이 주 생활 수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감을 만들기 위한 누에를 기른다든지 이걸 이용한 이제 견포 제작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또 같은 농경 시대지만 철기 시대 때에는 청동기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농경이 굉장히 대단위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농경 시설과 여기에 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농경이 대단위화하다 보면 이제 먹고 남는 이 곡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필요한 생활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교역들이 확대가 되게 되고, 또 계급사회가 형성이 됐다 하는 건데, 이 계급사회가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철기 시대가 되면 급격하게 더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철이라는 것은 생산량이 일단 청동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 철이라는 걸 청동기와 비교해 보면 이 철은 연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공급량이 많다 보니 이 청동기는 주로 장신구와 이런 무기들을 만들었다면 철은 무기는 물론이고 이 생활 도구들, 그러니까 농기구라든지 건축에 사용되는 톱이나 끌이라든지 도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동기하고 철이 부닥치면 같은 무기라 해도 연성이 뛰어나서 청동기가 부러지기 때문에 철기를 가진 부족이 우세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농경을 할 때도 이제 연장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훨씬 더 넓은 면적의 농사를 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되고, 또 건축을 하더라도 톱이나 끌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건축의 이음과 맞춤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까지는 이음과 맞춤이라는 것이 없다가
철기 시대가 되면 건축에서 이음과 맞춤이라는 방식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음과 맞춤은 기둥 머리에서 사계를 맞춘다 할지 도리와의 이음 맞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음과 맞춤이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어서 이제 배기 기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초석 위에다가 그냥 기둥을 올리고 기둥 머리에서 이것을 단단하게 잡아주기만 해도 충분히 건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철기 시대가 되면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건축에서도 눈부신 변화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철기라고 하는 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급사회가 급격히 형성되는 역시 농토에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제 계급부나 전쟁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사유재산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후기에는 부여라든지 음로, 옥조, 동해, 서만과 같은 새로운 그 부족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고대 국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건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의 도구, 연장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법이 발전하고 건축이 대형화되고 움집도 이제 지상화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기 시대는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로 보면 급격한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시대였다면 건축에서는 건축이 이제 구조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규모가 커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거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건축 형식은 엿자형과 철자형 움집이 새롭게 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철기시대 초기에는 지금처럼 이제 초석을 놓고 건축을 짓는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진 않았고,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했던 움집이 그대로 이어져서 움집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규모가 굉장히 커진 엿자형, 그리고 전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엿자형은 전실과 현관이 발달한 엿자형, 그 다음에 이제 육각형 평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난 뜻이고, 그러니까 움집은 움집인데 규모가 커지고 음이 얕아지고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겠는데요. 풍납동의 가다시 2호라고 하는 그 엿자형 평면 내지는 철자형 평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풍납동 토성은 2세기에서 3세기 중반에 걸친 이런 움집들이 대단위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풍납동 토성 움집은 전체 19기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17기 정도가 이렇게 육각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각형은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가 있죠. 장방형으로 약간 길기는 한데 이쪽에도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튀어나가 있어서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약간 장방형으로 긴 육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위쪽이 출입구가 되고 이쪽이 이제 제일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출입구 쪽에 돌출되어 있어서 철자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주실 부분의 평면 형태는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각형의 철자형 평면 형태다, 종합해 보면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 길이가 한 9.5m 정도 되고 요 폭만 해도 7.5m 정도 되니까 한 60평방미터 이상 되는,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 20평 정도가 되니까 그 이전에 5평, 6평 정도의 움집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커진, 4, 5배 정도 이렇게 커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각형 평면의 철자형이나 엿자형 육각형 평면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의 제일 안쪽, 출입구 반대쪽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부뚜막이 설치됐다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뚜막은 이 집의 경우에는 약간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고, 요 입구 부분에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고, 요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이게 연도가 있어서 쭉 통로가, 고래가 좀 형성이 되다가 집 밖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의 부뚜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초기 움집은 가운데 이제 노 자리가 있어서 여기서 임시로 불을 피우고 그것이 이제 난방 수단으로도 이용이 됐을 것이나 그 난방이 굉장히 약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가, 부뚜막이 생길 정도로 이제 노가 커지면, 또 규모가 커지고 길어지면 일부 이런 데에서 이제 난방이 가능한, 걸터 앉으면 난방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후기가 되면 점차 이 부뚜막 길이가 길어지면서 벽면을 따라서 한 벽면을 꽉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뚜막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쪽구들 형태의 어떤 초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육각형 주거지에서는 이렇게 부뚜막이, 노 대신에 부뚜막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고요. 이 음집은 또 잘 보시면 외곽 쪽에 기둥이 굉장히, 기둥구멍들이 촘촘한데, 요 기둥구멍의 단면이 방형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장방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데 20cm에서 10cm의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한 10cm 간격으로 기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형 기둥을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가공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철기 연장을 이용해서 목재 가공이 수월해졌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화되는 음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각재를 쓰는 빈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막쇠와 기와 등이 출토된 것으로 봐서 그 이전에는 이제 갈대라든지 초가를 이용한 그런 지붕이 대부분이었는데, 갈대나 초가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죠. 1년 내지 2년이었는데 이제 기와를 사용했다는 뜻은 그만큼 건물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기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일반 평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림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라면, 드림새까지 있는 막새 기와가 사용됐다는 뜻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와가 쓰였다는 뜻이에요. 집의 모습은 굉장히 허술해 보이지만 그 장식을 보면 결코 허술하지 않은 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런 막새의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물론이지만 지붕하고 그다음에 벽체에 이렇게 판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음집 같은 경우에는 동쪽의 그 하단에서 이렇게 판재가 발굴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판재의 폭이 60이고 길이가 120인, 굉장히 넓은 판재죠. 지금 생각해 봐도. 그런 것들이 쓰였다는 뜻은 역시 판재를 만들 수 있는 건축 연장이 쓰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풍납동의 가다시 3호 건물인데요. 이것도 2, 3세기 중반의 건물로 알려져 있고, 주실은 육각형의 앞에 그 출입구가 있는 철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길이가 9.5m고 너비가 한 7m 정도 되니까 지금 평수로 하면 20평 정도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음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기둥을 사용을 했는데 15에서 20cm 정도, 간격은 15에서 20cm 정도 아주 조밀하게 벽을 따라서 이 각기둥 박은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음집하고 유사하죠. 각기둥을 촘촘하게 박아서 벽체를 형성을 했고, 이 탄화된 목재들을 걷어낸 후의 모습이고요. 걷어내기 전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석가래가 걸린 모습들도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돌이가 걸렸었던 모습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가래 방향을 미뤄 본다면 이 집은 우진각 형태의 지붕이었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에는 이제 가세를 대고 기석가래를 걸은 모습들도 이 목재 탄화된 이런 흔적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세라는 것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걸림목을 걸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대 각재 길이가 한 2m 정도 되고 간격도 일정하게 나왔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출입구 맨 안쪽에서 부뚜막이 한 1.9m 정도 되는 부뚜막이 발견이 됐습니다. 풍납동 가다시 5호 주거지인데요. 마찬가지로 2, 3세기 때 주거지고 육각형의 철자형 평면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10m에 너비가 7.3m니까 한 23평 정도 되는 큰 건물이고요. 여기는 원기둥을 벽체 따라서 보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 이전에 2호, 3호에서는 각기둥을 썼는데 여기서는 원기둥을 사용을 했고, 동벽 쪽에서는 50에서 70cm 간격 정도, 남벽과 북벽에서는 한 30cm 정도 되는 간격으로 이 원기둥을 촘촘하게 박았다는 뜻인데, 여기도 역시 이제 벽체를
원기둥을 뼈대 삼아서 벽체를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점토로 만든 부뚜막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이 집자리에서도 기와가 사용된 것이 발굴이 됐는데, 이 집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막새기와가 사용이 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막새기와는 처마 끝에 거는 기와고, 이 막새 문양을 보면 이렇게 거미문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는데, 아직까지 연화가 사용이 안 된 것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막새가 기와가 사용됐다는 뜻은 이 음의 건축의 품격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